안녕하세요. 주민자치학회 두 번째 패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인재원까지 원걸음 해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발제와 두 분 선생님들의 지정 토론으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분들이 귀한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하시는데 먼저 오늘 발제를 해주실 분은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주민자치학을 전공하고 계시는 이성환 선생님께서 주민자치 기반 민간 서비스 마켓 창출 모델 연구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성환 선생님은 일본 현지에서의 경험도 많으시고 또 사례 연구로서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곧 이어서 임경록 선생님께서 도착하실 텐데, 임경록 선생님은 주민자치회 성립 조건에 관한 일고차이라는 주제, 그 중에서도 규모를 중심으로 하는 주제로 발제를 해 주실 계획입니다. 이어서 토론은 우리 주민자치학회의 대부이신 전영평 교수님과 강원대학교의 홍형덕 교수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성환 선생님께 20분간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주민자치학 전공을 하고 있는 이성환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자치 기반 민간 서비스 마켓 창출 모델 연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부터 서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를 바라보는 주도적인 담론은 민주적 참여나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그런 개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한국의 주민자치회 역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을 동력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주로 제도적인 권한 강화나 예산 지원 확대 등 행정적, 정치적 해법에 좀 집중해 온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 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정보 공유나 회비 관리, 시설 운영 등 실질적인 서비스 수요가 굉장히 더 중요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주민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기술적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는 주민자치가 단순한 정치나 봉사 영역을 넘어서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고요. 주민자치를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런 이제 연구의 배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민간 서비스 가치가 교환되는 마켓의 관점에서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의 목적은 제가 직접 가본 요코하마시의 자치회 DX 응원 사업 사례를 심층 분석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판을 깔아주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독특한 민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러한 성공 사례를 분석해서 한국형 주민자치 마켓 모델의 새로운 공공 서비스 시장 형성의 논리를 정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의 범위와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현장을 일단 비즈니스 생태계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급자는 민간 기업이 되는 것이고 중개자는 지자체, 수요자는 주민자치회가 되게 됩니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 사례 연구, 또 실증적인 현장 분석, 그 다음에 시장 규모 추정, 정책 모델링 등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연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론적 배경 및 시장 형성의 제도적 기초라는 관점에서 주민자치 거버넌스와 사회적 시장 논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주민자치는 행정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공동체 거버넌스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복지 수요의 다변화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최근의 거버넌스는 민간의 자원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민관 협력형 거버넌스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공 서비스를 단순히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아닌 민간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결합하는 모습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장 기반 공공 서비스 전달 체계로서의 사회적 시장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를 통한 공급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주민자치 제도와 최근 지원 정책들을 바라보면
일단 일본의 주민자치 조직인 자치회와 정례회는 오랜 역사를 가졌고 또 방범 방제, 환경 정비 등 실질적인 공공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도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가입률 저하와 운영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위기가 존재하고 있고 또 아날로그 사회라는 그런 아날로그 방식의 이제 어떤 어려운 점도 직면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이라는 걸 강력히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실제 2022년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 종합 전략을 바라보면 디지털에 의한 지방 창생이라는 부분을 명시해서 일본이 내각 관방 및 디지털청에서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이제 주민자치도 도입이 되고 있는데 제3절 주민자치 서비스 시장의 개념의 논리를 보면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각종 행정 사무는 명확히 페인 포인트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기술적인 수단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 서비스 시장이란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만나 유료 서비스 형태로 가치가 교환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민간 마켓 진입의 당위성, 비즈니스 논리적인 부분에서 보면 주민자치가 단순히 자원봉사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민간 기업이 이 시장을 비즈니스 기회로 인식하고 진입할 때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주민자치에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도의 행정 효율성을 향유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즉 지역사회 공공 문제를 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하는 지속 가능한 자치의 핵심 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3장은 이제 요코하마시 주민자치의 모델을 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요코하마시 지자체의 중개자 역할에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요코하마시는 또 이 요코하마시의 모델의 핵심은 지자체가 톱다운식으로 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과 또는 민간과 공동 창업 프론티어라는 제도적 창구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여기서 시의 역할은 자치회 언어, 그러니까 자치회의 어떤 내용을 비즈니스 언어, 민간 영역으로 번역하는 일종의 매개자이자 중개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한 한편으로는 수요 창출자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연계 업종을 통한 신뢰 거버넌스 구축을 보면 자, 주민자치회가 생소한 민간 서비스를 특히 유료 서비스를 도입할 때 가장 큰 장벽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요코하마시는 적극적으로 협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1차적으로 시가 보증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역할도 맡아서 기업과의 표준협정 모델을 다듬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코하마시 사례에서 바라보면 물리적 공간을 활용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 즉 박람회나 여러 가지 전시 상담회를 열어서 한꺼번에 모여서 주민과 기업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었고 또 자연스럽게 피드백 루프를 만들었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요코하마시는 디지털 서포터 제도 같은 제도를 통해서 민간 영역에서도 풀뿌리식으로 이 영역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존 시스템의 미비점과 이제 디지털 응원 사업의 등장을 얘기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아날로그 운영의 아까 말한 임계점과 행정적 피로도를 이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DX 디지털 응원 사업을 통해서 잠재적 불편의 시장 수요화를 만든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요코하마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고통을 단순히 민원 해결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이 거래되는 시장 수요로 재정의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가 제3절에 저희가 제시하였습니다. 인상 깊었던 사례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단순히 어떤 민간 중소 영역의 그 스타트업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라인이나 페이페이나 소프트뱅크 같은 대기업들도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라인과 페이페이 사례를 바라보면 라인을 기반으로 한 유미콤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라인은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처럼 전 국민이 사용하는 메신저인데 그러다 보니 진입 장벽이 낮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라인은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전자 회란판, 일본에서는 이제 주민들에게 어떤 공지하는 것들을 회란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전자 회란판 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자연스럽게 고령층이
디지털화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대표적인 간편 결제 시스템인 페이페이가 또 이런 회비를 걷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본 주민자치회는 모든 주민이 회비를 내는 구조인데 그 회비 내는 구조에서도 아날로그 방식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사례로서 이런 페이페이 같은 대기업이 참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밖에 물리적 키의 한계를 벗어나는 스마트 키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또 초대기업인 소프트뱅크가 지자체 협력해서 스마트폰 교실 등을 통해서 이런 디지털 사업에 도입되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간 비즈니스 생태계 역동성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는 유료 서비스의 정당성과 비즈니스 가치 창출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요코하마시와 주민자치의 마켓의 핵심 논리는 지속 가능한 가치 교환이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를 무조건적인 자원봉사로만 보던 기존의 관행에서 탈퇴해서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최상의 효율을 얻는 비즈니스적 거래 모델로 전환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지점은 대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상생 및 분업 구조였습니다. 대형 플랫폼 기업과 지역 밀착형 중소기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공존하는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대기업은 기술 표준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현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다층적 구조는 시장의 확장성과 디테일한 관리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는 전략적 분업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주민자치 마켓을 바탕으로 한 어떤 시장성 분석을 한번 제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요코하마시 자체의 이 디지털만 관련된 예산은 연간 2천만 엔 수준, 약 2억 원이 좀 안 되는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적은 비용인데 단지 시는 이 적은 예산을 직접 보조금이 아니고 시장 조성 비용을 사용했다는 게 앞선 사례에서 굉장한 큰 특징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장 조성자로서의 행정 전략을 가지다 보니 지자체가 판을 깔고 민간이 가치를 제안하고 주민이 선택하는 구조가 돼서 자연스럽게 마켓이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시장성에 대해서 추상적인 주민자치 영역을 산업의 관점에 수치하기 위해서 유효시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이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전체 시장수, 이 사업이 B2G2C 수요처임을 감안해서 전체 시장수와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단체당 지출할 수 있는 비용, 그리고 보급률 가중치를 곱해서 한번 이 시장 가치, 유효시장 가치를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보급률 가중치는 초기 시장은 20%로 설정을 했고 성장기 시장은 40%로 적용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보통 저희가 마켓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는 수치라서 좀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요한 건 일본에서 사례들을 분석했을 때 기본적인 서비스 스택이 세 가지로 존재했습니다. 라이트, 표준, 확장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라이트 스택은 쉽게 말하면 뭐 베이직 비용이기도 하고 초기에 도입할 때 적은 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비용, 연간 10만 엔, 연간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인 거고 서비스 비용인 거고, 표준 스택은 연간 25만 엔 내외, 그리고 확장 스택은 연간 50만 엔 내외로 이제 기본적인 평균치를 잡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선 추산치이지만 일본 전국 주민자치에서 디지털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시나리오에 따라서 최소 592억 엔에서 최대 7,400억 엔, 물론 이 최대치는 보급률을 50%까지 높여본 수치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 결과는 주민자치라는 영역이 더 이상 보조금에 의존하는 행정의 하부 조직이 아니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표준 스택 시장이 약 3천억 엔 규모를 형성한다는 것은 민간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장 규모가 됐다라고 생각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사례처럼 라인이나 페이페이나 소프트뱅크 같은 대기업들도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적으로 봤을 때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자생력을 얘기할 때 일본에서 보통 600억 엔이라는 기준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준을 봤을 때 이미 충분히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경제적 토양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고요. 어차피 정부나 지자체가 투입하는 수천만 엔밖에 안 되는 그런 규모에서 수천억 엔이라는 민간 거래가 만들어졌을 때 이런 효과가 레버리지 효과를 발생시킨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시장이 형성되면
제2의 파생시장까지 나올 수 있다는 잠재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런 마켓이 형성될 수 있는 법과 제도적인 기저를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일단 이러한 것이 가능한 거는 주민자치회 자체, 자치회 내정에 일본에서 봤을 때는 이 주민자치회가 평등한 계약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 이는 실제적으로 지난 1991년 일본이 법 개정을 통해서 주민자치회를 인가지연단체로 제도를 만들었다는 지점이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부동산 문제나 재산관리 문제 때문에 법적인 개정을 가져오긴 했었는데, 사실 이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법인격을 갖춘 자치회가 민간 기업들과 직접 사법상 계약을 할 수 있는 건 이제 계약 당사자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민간 기업들이 시장 진입을 하는데 장벽을 낮추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신뢰할 수 있는 B2B 거래 상대방이 되는 구조인 것이죠. 그리고 민간협력 계약의 행정법적 성격과 공신력을 보증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즉 요코하마시가 기업과 체결하는 디지털 도구 연계협정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을 넘어서서 행정법적으로 함의를 지닌다 생각합니다. 즉 지자체가 보증하는 공적 승인의 성격을 띠고 보증인으로서 개입한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지점은 지방계약법상 공정성이나 비독점성 원칙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독점계약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코하마시는 다수의 기업과 비독점적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지점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법 제도적 분석을 했을 때 주의 깊게 본 지점은 개인정보입니다. 사실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은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민간 기업들과 계약을 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문제가 분명히 대두될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소유권이 이제 민간 기업이 아닌 자체에 있음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서비스 중단할 경우에도 데이터 이관권이 주민자치에 있고 주민자치의 데이터 자기 결정권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회가 인가지연단체로서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자로서의 법적 책임도 원칙적으로 갖고 있고 구상권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절차의 디지털화 조례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요코하마시는 모델 자치의 운영규약을 보급하고 디지털 도구를 통한 공지 및 결의가 법적 하자가 없도록 제도적 가이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코로나 때도 보면 많은 법인과 단체들이 온라인으로 총회나 어떤 의결사항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도적으로 미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그때 발빠르게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인정해주는 특약이나 어떤 특별사항 조치들을 내려준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생태적인 가치 분석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마켓이 창출되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회비용이 절감되고, 또 이러한 절감된 기회비용은 사회적으로 보존한 효과를 낳는다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게 주의할 점이 이 시장이 대형 플랫폼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소 IT 기업과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지역 밀착형 기술 지원이 가능했고 B2G2C 모델의 정착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데이터 자산화를 통한 2차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의 중요한 지점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소결로서 비즈니스 논리와 공공가치의 선순환이 구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주민자치를 시혜적 복지 대상이 아닌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을 지탱하는 전략적 산업 분야로 인식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5장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한국 주민자치 마켓 창출을 위한 시사점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주민자치는 여전히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행정 피로도가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고 관주도 공급이 주도적으로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관주도 공급에서 민간시장 선택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지자체는 예산을 직접 써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규제를 풀고 신뢰를 보증하는 시장 조성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한 앞에 일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법적 지위의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주민자치회가 법인격이 부재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법적 계약의 주체성이 모호함도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을 법인격을 부여하는 형태로 변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금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정보만 보더라도
정작 최말단인 주민자치 현장과 연결성은 부족한 실정인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민간 기반의 주민자치 마켓으로 확장되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델들이 한국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주민자치 서비스 연계 협정 같은 것을 통해서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협정 모델을 벤치마킹한 주민자치 서비스 연계 협정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지자체가 보증하는 제도 등을 통해서 민간에서 신뢰하고 자유롭게 다양한 계약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민간 플레이어의 진입과 역할 분담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주민자치 마켓은 거대 플랫폼 기업부터 지역 기반의 사회적 기업까지 다양한 민간 플레이어들이 각자의 강점을 발휘하는 상생 생태계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참여하는 민간 플레이어들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명확한 가치를 제안하고 대신에 또 주민자치회에 부담을 덜어주는 대가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마켓의 논리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박람회라든가 관련된 박람회라든가 또 시범 사업을 통한 시장 모델의 실증 도입 및 확산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앞서 얘기했던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법인격을 부여하는 부분의 문제, 그 다음에 주민자치 서비스 조달 체계 제도화라는 부분이 형성돼야 할 것이고, 그 다음 표준계약 및 인증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거버넌스와 주민 데이터 주권의 법적 보호라는 관점에서 데이터가 주민 공동의 자산이고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미리 수립해서 관련된 분쟁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선제적인 조건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사업의 범위 확대와 재투자 구조 설계를 해서 주민자치회가 단순히 예산을 쓰는 조직이 아니라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으로 거듭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에 대한 법적 규제를 유연화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든가 또는 이런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로 진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를 통한 요약 및 시사점은 한국이든 일본이든 위기에 처한 주민자치 조직이 디지털 기술과 비즈니스 논리를 결합해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주민자치 서비스 자체를 마켓으로 만들었고 지자체는 시장 조성자로서 역할을 했었고 단순히 주민자치에는 소비하기만 한 대상이 아니고 경제적 동력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뒤에서 법적 제도적 기반도 필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코하마시라는 특정 지자체를 선도적인 사례로 바라보았지만 이를 일본 전체로 바라보는 것까지는 사실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 분명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향후 과제로는 한국의 특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자치 서비스 마켓의 시범사업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있으면 좋겠고 또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법학적이나 윤리학적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규모 사회적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이 시장에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생 모델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원 선생님 매우 흥미로운 주제로 발제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소개를 제가 제대로 못 드렸는데요. 민경록 선생님께서 주민자치회 성립 조건에 관한 일고찰 규모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본인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20분 드립니다. 네,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민경록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주민자치회 성립 조건에 관한 일고찰로 특별히 규모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오랫동안 주민의 참여를 늘리자는 구호와 함께 추진되어 왔습니다. 대조적으로도 주민자치회와 설치 및 주민총회, 주민참여 예산, 각종 공농장 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반복됩니다. 주민자치회가 설치되어 있어도 주민 다수는 존재 자체를 잘 모르거나 알아도 참여 경험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의는 열리지만 늘 비슷한 사람들만 참석한다는 지적이 흔했습니다. 주민자치가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장이라기보다
행정이 준비한 사업을 논의, 수행하는 장처럼 느껴진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주민이 무관심 해소로 정리하기에 설명이 부족합니다. 같은 주민이라도 어떠한 환경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어떤 환경에서는 관망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참여율이 낮으면 흔히 홍보 부족, 교육 부족, 주민의 무관심 같은 설명이 뒤따릅니다. 물론 그러한 요인들이 일정 부분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처방이 더 열심히 참여시키라로만 수렴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참여는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행동이며 행동은 비용과 보상이 동시에 작동할 때 지속됩니다. 주민자치에서 말하는 보상은 돈이 아니라 효능감, 인정, 영향력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적 의미입니다. 즉 내가 말하면 바뀐다는 감각이 있어야 사람들은 계속 참여합니다. 반대로 말해도 바뀌지 않는 경험이 쌓이면 사람들은 점점 조용해지거나 관심을 끊습니다. 이런 점에서 주민 자치의 문제는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가 성립하기 쉬운 구조를 갖춰져 있는지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은 주민자치의 실패 원인을 3가지로 나누어서 진단했습니다. 첫째, 현재 주민자치회는 주민회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회라면 누구나 쉽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어야 하고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하며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회원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상시적 회원 조직으로 기능하기보다 일부 위원 중심의 회의체로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구조가 좁아지면 주민으로서의 기반이 약해집니다. 둘째, 현재의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자치회의 핵심은 자기 규칙, 자기 대표, 자기 자원입니다. 즉 주민들이 회칙을 만들고 대표를 선출하며 필요하면 회비나 기금을 조성하고 그 자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면서 공동의제를 실행하는 힘이 자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제도 설계상 주민자치의 자율 권한이 제한적이면 주민들은 자치가 아니라 협의로 체감하기 쉽습니다. 자치가 약하면 책임도 약해집니다. 책임이 약하면 참여 동기 역시 약해집니다. 셋째, 현재의 주민자치회는 마을회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자치는 결국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즉 일상적 접촉, 상호인지가 바탕이 됩니다. 그런데 마을 통리 단위가 아니라 행정보조 기능이 강한 읍명동 단위에서 설치되면 생활공동체의 기반 제도 단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읍면동은 주민에게 생활권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인구가 과대해지기 쉬운 행정 단위이며 면적 또한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단위에서 주민들이 서로를 알고 책임을 묻는 관계망을 형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주민자치가 어떤 계층,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가와 그 단위가 얼마나 큰가로 모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에 설치되어 문제이고 인구가 과대해서 문제이며 면적이 과대해서 문제라는 지적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구조적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이 지적을 이론과 논중을 통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론에서는 사회적 관계 이론과 네트워크 관점 그리고 로빈 덤바의 수를 바탕으로 참여 조조가 과대 규모에서 왜 반복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후 한국의 주민자치 단위가 왜 과대 규모로 설계되기 쉬운지, 해외의 기초 단위 설계가 어떤 점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 비교한 뒤 한국 규모의 설계 방향을 제안하겠습니다. 이론적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를 설명할 때 사회적 관계론은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론은 개인의 선택이 고립된 계산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강조됩니다. 주민 참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는 시간과 노력이 드는 행동이므로 참여가 지속되려면 관계 속에서 인정, 평판, 상호성 같은 비금전적 보상이 작동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규범이 작동하고 무임승차가 억제되며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적 자본 개념과도 연결되는 사회적 자본은 관계망 규명, 신뢰, 협력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주민자치의 관점은 주민이 착하냐가 아니라 협력이 생길 만한 관계망 조건이 있느냐입니다. 규범 유지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단위가 작고 연결이 촘촘하면 누가 무엇을 했는지 알기 쉽고 좋은 행동은 평판으로 돌아오며 나쁜 행동은 비판으로 되돌아옵니다. 반대로 단위가 크고 연결이 성기면 정보가 늦게 돌고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 결과 책임이 희미해지고 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태가 생깁니다. 주민자치에서 참여가 약해질 때 흔히 주민들이 관심이 없다고 말하지만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관심을 유발할 만한 관계 구조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빈 덤바의 논의를 보면 왜 규모가 중요한지를 더 설명해 줍니다.
덤바는 인간의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회관계의 수를 인지적 한계에 있으며 그 규모가 대략 150 정도 전후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핵심 숫자를 정답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넘어갈 때 공동체의 운영 방식을 비판한다는 점입니다. 규모가 작을 때는 서로를 대체로 알고 누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며 평판이 작동합니다. 이때 협력은 규칙이나 감시가 아니라 관계 속의 상호작용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커지면 사람들은 서로 알 수 없고 평판도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협력은 자율적 관계망보다 공식 절차나 통제 장치에 의존하게 됩니다. 즉 규모가 커질수록 관계가 지탱되는 자치는 약해지고 규칙이 지탱하는 운영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논의는 주민자치의 규모 설계에 직접 연결됩니다. 주민자치가 생활 속 자치를 목표로 한다면 주민들은 서로 아는 관계망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때 한 가지 설계 방향은 친밀도를 높게 잡는 방식입니다. 즉 150명 수준을 기준으로 소단위를 만들고 그 소단위에서 주민들을 서로 인지하며 생활 의제를 직접 다루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델의 장점은 책임, 연결이 비교적 선명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제안했고 누가 결정했고 누가 실행했는지 공동체가 알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는 단지 절차 참여가 아니라 관계 속 행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위가 많아지고 조정이 복잡해진다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수준에서 여러 소단위를 묶고 조정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다른 설계 방향을 친밀도가 낮게 잡는 방식입니다. 즉 단위를 500명 수준으로 크게 잡아 운영 단위를 줄이고 행정적 관리와 대표성 절차를 통해 운영을 안정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모델은 단위 수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관리가 용이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사업 규모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망이 느슨해질 만큼 참여 동기가 약해지고 대표성 논란이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서로를 잘 모르는 단위에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비용이 작아지고 참석하는 보상도 작아지기 쉽습니다. 이때 참여는 넓게 확산되기보다 소수의 활동가가 위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500 모델은 운영 안정성을 얻는 대신 생활 속 자치의 직접성을 일부 포기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결론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주민자치의 규모는 150이 정답이나 500이 정답이 아니라 단위를 어떻게 쪼개고 어떤 기능을 어디에 배치하냐의 문제입니다. 즉 직접성을 살리고 싶다면 소단위를 만들 때 조정과 연합 기능을 상위에서 맡은 이원 구조가 필요합니다. 덤바의 수는 그 이원 구조에서 직접 자치가 가능한 관계망 크기를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연합 조정에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분석과 논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인터뷰나 사례 연구의 샘플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분석에서 빠져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운영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참여의 부족입니다. 주민총회나 공론장이 열려도 실제 참석자는 제한되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은 더 적다는 평가가 흔합니다. 다음으로 대표성의 문제도 큽니다. 위원이 대표 역할을 맡더라도 주민 다수가 선출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이 충분히 닿지 못하면 거리감이 생깁니다. 또 의제가 생활 문제에 멀어진 현상도 나타납니다. 사업 집행이나 공모사업 대응, 행정협조 성격이 강해질수록 주민들은 이를 우리 문제에 푸는 장이 아니라 이를 처리하는 회의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의 연결이 약하다는 지적이 뒤따릅니다. 결정과 집행, 결과 사이에서 책임이 흐려지면 참여의 효능감이 낮아지고 참여는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문제들은 서로 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을 만들어내는 핵심 조건 중에 하나의 단위의 규모입니다. 네트워크 관점은 그 조건을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네트워크 관점에서 관계 연결 구조가 정보 전달, 동원, 협력, 규범 유지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단위가 작고 연결이 촘촘하면 누가 무엇을 했는지 알기 쉽고 좋은 행동의 평판으로 돌아오며 나쁜 행동은 비판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단위가 크고 연결이 성기면 정보가 늦게 돌고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 결과 책임이 희미해지고 누가 해도 되고 누가 안 해도 되는 상태가 생깁니다. 주민자치에서 참여가 약해질 때 흔히 주민이 관심이 없다고 말하지만 네트워크의 관점에서는 관심을 유지할 만한 관계 구조가 없다는 면이 핵심입니다. 로빈 덤바의 논의를 보면 왜 규모가 중요한지 더 선명해집니다. 덤바는 인간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의 수를 인지적 한계가 있으며 그 규모가 대략 150 전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의 숫자 자체의 정답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넘어갈 공동체 운영 방식을 바꾸는 점입니다. 규모가 작을 때는 서로를 대체로 알고 누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며 평판이 작동합니다. 이때 협력은 규칙이나 감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사고작용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커지면 사람들은 서로 알 수 없고 평판은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협력은 자율적 관계망보다 공식 절차나 통제 장치에 의존하게 됩니다. 즉 규모가 커질수록 관계가 지탱하는 자체는 약해지고 규칙이 지탱하는 운영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논의는 주민자치 규모 설계에 직접 연결됩니다. 주민자치회가 생활 속 자치를 목표로 한다면 주민들은 서로를 아는 관계망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때 한 가지 설계 방향을 친밀도를 높게 잡아주는 방식입니다. 즉 150명 수준을 기준으로 소단위를 만들고 그 소단위에서 주민들이 서로 인지하며 생활 의제를 직접 다루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델의 장점은 책임 연결이 비교적 선명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제안했고 누가 결정했고 누가 실행했는지 다만 단위가 많아지고 조정이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수준에서 여러 소단을 묶고 조정하는 자체가 필요해집니다. 다른 설계 방향은 친밀도를 낮게 잡는 방식입니다. 즉 단위를 50명 수준을 크게 잡아 운영 단위를 줄이고 행정적 관리와 대표성 절차를 통해 운영이 안정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모델은 단위 수가 줄어드는 점에서 관리가 용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룰 수 있는 사업 규모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망이 느슨해지는 만큼 참여 동기가 약해지고 대표성 논란이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서로 잘 모르는 단위에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비용이 작아지고 참석하는 보상도 작아지기 쉽습니다. 이때 참여는 넓게 확산되기보다 소수의 활동가나 위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500 모델은 운영의 안정성을 얻는 대신 생활 속 자치의 직접성을 일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결론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주민자치의 규모는 150이 정답이다, 500이 정답이다가 아니라 단위를 어떻게 쪼개고 어떤 기능을 어떻게 배치하냐의 문제입니다. 즉 직접성을 살리고 싶다면 소단위를 만들 때 조정과 연합 기능을 상위에서 맡은 이원 구조가 필요합니다. 덤바의 수는 이 이원 구조를 직접 가치가 가능한 관계망 크기를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점은 연합 조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제 본글의 논중 흐름 맞게 주민자치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먼저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는 크게 4가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첫째, 참여 저조다. 주민총회가 열려도 참여는 제한적이며 꾸준히 참석하는 사람은 더 적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둘째, 대표성 논란입니다. 위원이 대표 역할을 하더라도 주민 다수는 위원 선출 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해 거리감을 느낍니다. 셋째, 의제의 생활성 약하다. 생활 문제 해결보다 사업 진행, 공무사업, 행정협조 성격이 강해질수록 주민들은 우리 회의가 아니라 그들의 회의로 느끼기 쉽습니다. 넷째, 책임의 불확실성입니다. 사업이 실패하거나 갈등이 생겨도 누가 책임을 지는지 불분명하면 참여의 효능감이 낮아집니다. 이 4가지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고리를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는 변수 중에 하나가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 참여 조정은 핵심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참여 조정은 주민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관계 이론 관점에서 참여는 관계 속 보상이 작동될 때 지속된다. 내가 참여하면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인정하며 공동체 안에서 의미가 쌓여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아무도 모르고 관계적 비용이 없다면 참여는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참여는 정보의 흐름과 평판의 흐름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참여가 공동체의 규범으로 자리 잡으면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 공유되어야 하고 그 공유가 동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위가 과도하게 크면 그 흐름은 약해집니다. 여기에 덤바의 수를 결합하면 참여 조절의 메커니즘이 더 명확해집니다. 단위가 커질수록 주민들은 서로 알기 어려워지고 의미 있는 관계망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공동체 규범은 관계망이 아니라 절차와 통제로 유지되기 쉽습니다. 이때 주민자치회는 자치의 장이라기보다 회의와 문서의 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내가 참여해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바뀌는 것도 없고 책임도 분명하지 않다는 감각이 커집니다. 이 감각이 쌓이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이탈을 택하게 됩니다. 즉 참여 조정은 개인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과대 규모 단위에서 관계만 기반 자치가 성립되기 어려운 구조적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주민자치의 규모의 문제를 살펴보면 논중의 결론은 더 분명해집니다. 한국의 주민자치는 대체로 읍면동 단위로 설치됩니다. 읍면동의 지역에 따라 인구 면적이 편차가 크지만 특히 도시의 동단위는 수만 명 규모로 커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면적도 넓을수록 주민들 간의 주민들 간 만남도 분산되고 생활권은 여러 갈래로 나눠주기 쉽습니다. 이런 단위에서 주민들이 서로 알고 결정이 실행으로 이어지고 결과가 다시 주민에게 돌아오는 책임의 고리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이 조건에서 앞서 말한 3가지 실패 원인, 즉 주민회성 약화, 자치회성 약화, 마을회성 약화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주민들은 회원이 아니며 자치의 권능이 제한되고 생활공동체의 기반이 약합니다. 결과적으로 주민자치회는 제도적으로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협조나 사업수행의 장으로 수렴될 위험이 커집니다. 비교 관점 이 결론을 보조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주민 참여와 책임 연결을 위해 더 작은 기초 단위로 운영되거나 생활공동체 단위의 의사결정 구조에 제도적으로 갖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핵심은 어느 나라가 더 낫다는 평가가 아니라 주민자치 성립 조건의 단위 설계에서 찾는 시각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주민자치의 단위가 커질수록 기초단체자가 처리할 수준의 의제와 자원이 주민자치회로 내려오거나 최소한 그렇게 기대되는 현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는 법적, 재량적 권한이 기초자치회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역할 기대만 커지고 실제로 자치 역량을 약한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불균형은 자치회성을 약화시키고 주민들이 더 큰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 주민자치의 규모 설계와 방향은 비교적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 단위를 통리 등 소단위권으로 낮추고 주민회성과 마을회성을 회복하고 그 위에 자치회성을 일정 수준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자치회성 강화는 무제한 권한을 뜻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자기규칙, 자기대표, 자기자원 요소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수준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소단위의 주민들이 생활 의지를 직접 정하고 회의록과 집행결과를 공개하면 소액회비나 기금 또한 제한된 예산을 배분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체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소단위가 늘어날수록 광역 의제와 자원 배분을 조정할 상위 구조가 필요하므로 읍면동 등 직접 자치단체가 아니라 연합 조정 단위의 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단위 수의 덤바의 논의가 말하는 관계망 기반의 운영이 가능해지고 상위에서 네트워크 관점에서 말하는 조정과 연결 기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역할은 운영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 기준, 회계 기준, 회계 지원, 교육 분쟁, 조정 같은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공동체 자치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하겠습니다. 결론과 정책적 함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글은 주민자치의 성립 조건을 규모 관점에서 재정리했습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주민자치가 성립하려면 주민들이 서로를 어느 정도 알고 결정과 실행과 결과가 이어지며 책임이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위가 커질수록 관계망은 느슨해지고 정보와 평판 전달이 약해지며 그 결과 신뢰와 책임이 흐려집니다. 이때 참여 조조는 주민의식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회관계 이론과 네트워크 관점의 참여가 관계구조의 산물로 보여주며 덤바의 논의는 관계망 기반 운영이 유지될 수 있는 규모의 상한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목소리를 내도 변화가 없다고 느끼며 주민들은 참여보다 이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것이 주민자치의 형식으로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현재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합니다. 읍면동 주민자치 공동체 단위로 보기에는 인구가 과대하기 쉽고 면적 또한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주민자치회는 주민화가 되기 어렵고 자치화가 되기 어렵고 마을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회원 구조가 약하고 자기규칙, 자기대표성, 자기자원을 구성하는 자치 요소로 제한되며 생활권 기반의 마을성도 약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려면 운영기술 개선보다 단위 설계 교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통리 단위의 주민자치의 제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통리 등 소생활권 기본 단위로 두면 주민 간 상호 인지가 가능해지고 책임 연결이 비교적 선명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가 내 생활 문제를 내가 정하고 해결한다는 경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소단위가 늘어나면 조정 문제가 생기면 읍면동 등 여러 소단위를 묶어 의제를 조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연합 조정 구조로 기능을 재배치할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분과 활동으로 조정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 구조는 소단위의 직접성과 상위 조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설계이며 덤바의 논의와 네트워크 관점이 각각 그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발전 방향은 단계적 이행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첫째, 소단위 시범 도입과 운영 기준, 회의 공개, 회계 투명성, 결과 보고를 마련한다. 둘째, 소단위의 생활 의제 중심 직접 자치와 읍면동의 연합 조정 기능을 분리해 역할 혼선을 줄인다. 셋째, 행정은 개입이 아니라 지원과 안정장치 제공으로 역할을 제한한다. 넷째, 규모별 참여 수준, 의제 채택과 집행 속도, 주민 체감과 같은 자료를 축적해 적정 규모 논증을 실증적으로 보완한다. 이러한 방향은 주민자치 문제를 의식 개선이 아니라 설계 교정의 과제로 전환시키며 주민자치 성립 조건을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발제가 있었는데 이
향후에 논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오늘 토론이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조금 숨 돌리도록 해서 이승환 선생님 글에 대해서 토론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득 교수님께서 먼저 그러면 해주시면. 예. 모시겠습니다. 두 개 글을 보면서 제가 잘 읽어봤는데 석사 논문을 과연 어떤 수준으로 쓸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걸 지금 뭐 논설민식으로 써가지고 뭐 남이 쓴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자기가 썼는지 AI가 썼는지 모르게 읽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한 사람은 또 실질 답사를 해가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기발한 아이디어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승환 학생이라고 그러나 저 CEO죠. 이승환 선생에 대해서 처음에는 진짜 이거 우리가 같이 요코하마에 회장님이 가라고 그래서 같이 가서 저는 진짜 억지로 따라가서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려 있더라. 한국은 주민자치를 한다 그러면 그냥 전부 뭐 표준조례 만들고 정치가들 들어오고 뭐 위원장 나오고 규모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는 문제의 제기가 어디서 출발되냐면 주민한테 출발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이미 정례회라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자기도 회비 내고 정례회 가입률이 8, 90%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민자치를 운영해 보니까 진짜로 이게 주민들이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10가지가 되는데 그 10가지의 그 어려움을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저 관공서에 있는 그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호소를 하고 또 그 사람도 모니터링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 참 주민자치를 잘하기 위한 또 주민자치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잘하기 위한 방법을 주민들이 찾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부럽죠. 그 사람들은 이미 주민자치를 하면서 자기들의 문제를 관에서 얘기하고 관에서는 그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행정력이 딸리고 주민들의 그런 문제를 좀 더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그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서비스 그죠? 마켓을 열어가지고 디지털 하는 로컬 재팬인가 그죠?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보니까 여기서 주민자치 기반 민간 서비스 마켓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야말로 진짜 신세계 영역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이승환 선생이랑도 얘기해서 이런 거 한번 써보면 좋겠다 해서 저번에 발표도 했잖아요. 근데 정말 잘 썼어요. 정말 잘 썼고 이거는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주민자치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생활 문제 해결 이 신년 문제 해결 이게 아니라 주민자치가 하나의 마켓 서비스 마켓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자치를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거기에 서비스 마켓이 생겨 가지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하나의 산업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산업이 생기도록 일본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현출 선생님 그 청와대 잘하니까 가서 돌봄만 할 게 아니라 돌봄을 중심으로 하되 돌봄 이슈를 하되 그죠? 주민자치 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하되 주민자치 서비스 마켓을 디지털에 그죠? 디지털 산업들이 가서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잘 이용하고 그죠? 서비스 차지 내고 그죠? 그다음에 관에서도 도와주고 하면은 이거는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스트롬이 말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제3의 길로 가가지고 주민들이 자치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공공재 문제를 갖다 합리적으로 해결했다.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런 차원보다는 이건 서비스 마켓을 만들어서
이거는 마켓 오리엔티드, 마켓 베이스드잖아요. 마켓 베이스드 주민 자치를 하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뭐 이 정책한다는 사람들 맨날 아니죠. 법제도나 아까 예? 이동호 선생 얘기 뭐 법제정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법 개정 딜이 해봤자 뭐 하겠어요. A에서 B로 가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거 안 돼요. 그렇다 치면 여기서 뭐가 생기고 여기 일자리가 생기고 주민들의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그죠? 공무원도 이걸 통해서 행정이라든가 정치도 생색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진짜 새로운 마켓이고 이거 새로운 방법이 아니냐. 이거 이제 일본에서 먼저 시작됐고 한 2년 됐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새로 영역을 개척하고 이것을 연구 배경 목적 뭐 이런 사회적 시장 논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쓴 거 이게 정말 잘 썼고 이거 제가 볼 때는 뒤에 모델까지 만들었잖아요. 모델 만들어서 계산도 했잖아요. 이 정도면은 제가 행정학회나 정책학회에 조금만 손대면 바로 논문이 실릴 수 있고 이것이 굉장히 반향을 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토론에서 끝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들 정도로 굉장히 신선한 주제였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썼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학문적인 학습이 안 됐으니까 요거를 좀 약간 여기는 지금 목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썼지만 여기 이론적 배경 이거는 특별히 쓸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주민자치 기반한 마켓 서벨에 대한 기존 연구가 없어요. 기존 연구는 없는 대신에 어떤 이론적인 연구를 가져오면 되냐면 서비스 마켓 이론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I가 시장화될지 누가 알았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AI가 우리가 네이버 지식에서 물어보던 거를 그죠?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챗 GPT 같은 경우는 적자예요. 적자인데도 만들어내잖아요. 구글은 만들어서 적자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마켓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주민자치가 마켓이 된다. 서비스 마켓이 된다. 그러니까 서비스 마켓이 만들어진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서비스 마켓의 사례를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뭐 데이트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 이것도 마켓이잖아요. 그죠? 서비스 마켓에 대한 혁신이 과거로부터 일어났잖아요. 그걸 정리하라고. 그걸 정리해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거 서비스 마켓에 만들어지는 과정 있잖아요. 이것만 정리해서 쓰고, 그죠? 이것이 주민자치에서도 워킹하는 거, 그죠? 그리고 계산도 된다는 거. 이게 이론적 배경으로 되고, 비교 이론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하딩스라든가 오스트롬이라든가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민자치를 어떤 공공재를 활성화 스피로버를 시킨다든가 뭐 이런 사회자본이 쌓인다든가 하는 연구를 넣되 그 연구는 사회자본이나, 그죠? 어떤 공공재에서는 통했다라고 할 때 비교 연구로는 쓸 수가 있어. 그러나 핵심 있잖아요. 핵심 주요 베이스 시오리는 어디서 왔냐면 서비스 마켓의 형성 과정의 역사. 그죠? 그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다시 보자고요. 굉장히 잘 썼다고 생각하고 회장님이 투자하신 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민경록 선생이 쓴 거는 제가 이제 아까 읽는 걸 보니까 본인이 꼭 썼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제가 썼습니다. 썼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석사 논문을 어떻게 지금 생각해야 되냐. 지금 이걸 여태까지 나온 이론을 다시 정리해서 자기가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가공해서 정리하는 거냐, 아니면 석사에서 좀 가볍고 현실적인 주제로 가느냐. 다시 말해서 선생님 돌봄하시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할 게 얼마나 많으냐 이게요. 그러면 지역의 어떤 재해 문제, 치안 문제, 돌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주민자치가 해야 되는 이슈. 거기서 어떤 주민자치 활동이 어떤 지금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으며 그런 것들을 좀 가서 현장에 가서 조사해가지고 그것만 잘 써도 이 석사 글이 되지 않겠어요? 쓰고. 그래서 좀 더 나간다면 가설적인 관계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뭘 권하고 싶으냐면 석사 과정에서 너무 큰 논문을 아까 일본에 뭐 있잖아요. 뭐 메타 거버넌스도 있었지만 그런 너무 큰 주제를 잡아가지고 고생하고 막 힘들어 하지 말고, 그 우리가 그게 써도 잘 안 믿어요. 그리고 그걸 또 공격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고 그냥 담론에 그냥 논술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논문의 형태라고 볼 수도 없고 통과도 되지 않을 거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석사 논문에서는 어떤 검증 가능한 가설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가설적인 관계를 그죠 조사해서 좀 쓰든가 써서 그 보고서를 잘 써도 그것도 되고, 또 하나는 답사라든가 조사, 이게 질적인 연구죠. 질적인 연구죠. 어떤 기준을 갖고 들어가서 진짜 면담을 하고 해서 그거를 진짜 주민자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그걸 갖다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그 주민자치 개입자들의 참여자들에 대한 그런 면담이라든가 답사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쓰는 게,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간 그 가설 같은 걸 만들어 조사하고 해가지고 계량적으로 쓰는 방법. 또 하나는 질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이 답사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논리 구성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발견된 사실이 진술, 이것만 해도 저는 충분히 석사 논문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단위를 낮춰라. 단위를 석사 과정에서 지금 박사 논문이나 뭐 논설문, 강연문을 쓸 필요는 없다. 그냥 석사 과정에서 기대하는 거는 그냥 조그만 이슈에 대해서 그냥 천착해가지고 거기서 조사하고 답사해서 그냥 쓰기만 해도 석사 논문 쓰기도 편하고 그것에 대해서 디펜스하기도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제가 늦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우리 이승환 선생 글은 상당히 참신하다. 주민자치를 시장의 관점에서 뭐 재구성, 재해석하고 있다는 이런 점이 참신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칭찬은 이 정도로 하고요. 어쨌든 이런 새로운 접근을 하려면 강한 어떤 그런 뭐 에비던스뿐만 아니라 명확한 어떤 그런 정의를 하고서 접근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설픈 접근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자체가,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런 이론 모델이 잘 정립되어 있다면 사실 그렇게 학생으로서 그렇게 쫓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새로운 얘기를 할 때는 명확한 어떤 그런 이론 모형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더 학위 논문으로서의 어떤 그런 접근을 하기가 좋다는 건데, 우리 전인표 교수님도 여러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과연 그러니까 주민자치를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민자치가 잘 되는 거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민자치회가 돈벌이가 잘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어떤 그런 시장일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궁극적으로 주민자치는 이 공공성이에요. 그래서 공공성의 어떤 그런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이 공공 분야에서 많이 논의했었던 그 공공 선택 이론이나 공공 서비스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면서 지금 여기 하셨잖아요. 주민자치 서비스 시장이란 뭐냐? 좀 더 조작화하면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델도 나오고 개념도 나오고 나의 어떤 그런 접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느낌이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뭐 이렇게 접근을 하신 거 보면 뭐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제 어떤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인터뷰한 흔적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글에서 물론 이제 이게 축약을 하다 보니까 논리적인 어떤 그런 점프도 있고 부분들이 아쉽긴 한데, 좀 더 어떤 그런 자기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어떤 그런 백업을 하려면 인터뷰 결과를 중간중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은 어떤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 연구가 가지는 하나는 아까 우리 전주배 교수 말씀하셨지만
요코하마 사례를 얘기를 했다. 요코하마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어떤 그런 그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일반화하기에는 상당한 어떤 그런 그 모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우수한, 아주 잘 된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일반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대도시이기도 하고 IT 인프라가 잘 구축된 어떤 이런 그 지역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주민자치라는 것은 정말 그 아주 풀뿌리 아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아주 우수한 인프라가 잘 구축된 어떤 이런 데서의 어떤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도 좀 열악한 어떤 그런 그 지역에 과연 이러한 그 모델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고. 아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그런 간극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그 민간 서비스를 유료화할 경우에 가지고 오는 그런 이 뭐라고 합니까? 그 주민들의 어떤 그런 그 격차 문제, 또 사실 주민자치 논의를 할 때는 상당히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이슈로 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비용 부담 때문에 주민자치의 어떤 참여 배제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그 생각도 이제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비판적인 어떤 그런 거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게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그럼 세 번째로는 시장 규모에 대한 어떤 그런 추정인데, 사실 추정인데 너무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그 숫자를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그 뭐 장기적인 정책적인 어떤 비전을 제시는 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가정 변수에 대한 어떤 민감도 분석이라든지 또 대안에 대한 어떤 그런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를 같이 논의를 해주면 더 아주 좋은 그런 연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볼 때는 참신하고 좀 이 연구를 발전시킨다면 좋은 어떤 그런 모델이 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경록 선생님 글은 어쨌든 뭐 아쉽긴 해요. 어쨌든 뭐 그냥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위 논문을 위한 어떤 준비라고 한다면 리터처 리뷰 정도 이렇게 이론적인 어떤 그런 배경 정도를 정리를 했다. 뭐 그런 점에서는 사실 괜찮아요. 거기는 많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렇게 어떤 그런 새로운 내용들이 없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석사 논문이라는 거는 좀 더 어떤 그런 뭐라 그럽니까? 현실성이라는 게 좀 부족하더라도 논리성이라도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시도를 볼 수 있으면 재밌다. 학생으로서 어떤 그런 좋은 얘기를 이게 도발적인 어떤 그런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할 텐데 너무 어떤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얘기들이라 좀 아쉬움이 있고, 또 이건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게 학위 논문이라면 아까 제가 먼저 또 그 학위 논문의 어떤 요건을 다 얘기하기는 또 이 자리에서 이제 그렇긴 한데 어떤 경험적인 자료나 사례 분석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이게 뭐 중간에 이게 없이 결론을 막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뭘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예, 우리가 뭐 철학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덤바의 이 수를 사실 숫자를 얘기를 할 때는 150이든 뭐 500이든 거는 물론 이제 뭐 거의 여러 가지 어떤 한계나 이런 걸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왜 주민자치가 150이 정답인가요? 왜 150은 어디서 나온 거죠? 덤바도 무슨 주민자치를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떤 그런 그런 숫자가 나왔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실은 뭐 주민자치를 뭐 한국은 150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사실은 엄청난 그런 모순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숫자를 얘기를 할 때는 좀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적정 규모를 이제 얘기를 하고 어떻게 제도할 것인지 하는 거는 매우 어떤 그런 추상적인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이렇게 모순이라는 거.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사실은 뭐 작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제 학위 논문을 이렇게 그 정리를 하실 때 이 파편화한 어떤 그 소규모화했을 때 가지고 오는 어떤 그런 한계들 있잖아요. 뭐가 있죠? 조정 비용 어쨌든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그 의제도 사실은 뭐 굉장히 파편화된 여러 어떤 그런 그 의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지역 간의 불균형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좀 더 어떤 그런 그 이 학위 논문에서는 균형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주장을 끌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뭐 보여준 거는 아주 조금만 보여줬는데, 이걸 이제 학위 논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서론에서 실증 부분에다 실 데이터도 필요하고, 또 너무 어떤 그런 그 직접적인 어떤 그런 그 표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자기의 그 디펜스도 필요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지금 이게 보여주는 가지고는 뭐 더 그렇게 학위 논문으로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들은 뭐 이거 어차피 학위 논문으로 제출을 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발전시킬 수 있겠냐라는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무슨 이승환 선생님 발제는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다. 민간 서비스 개념을 이제 주민자치에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민간 서비스냐라고 하는 맥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의 활성화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 주민자치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민간 서비스냐 이 연구의 중요성 문제 제기가 확실히 좀 제기되면 좋겠다. 그다음에 왜 요코하마냐 이거죠. 일본의 모든 자치단체가 지금 이런 민간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래서 요코하마 주민자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이렇게 민간 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성공 요인들은 뭐냐, 이제 이런 논의들을 잘 좀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마치 일본은 다 되는데 한국은 왜 이거 그런 말도 못하냐, 기지도 못하냐 이런 논의가 돼서는 곤란하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그 민간 서비스가 도입된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많이 보이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여하튼 그런 맥락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럴 때 그 이제 왜 요코하마냐가 설명이 되고, 그다음에 요코하마에서의 성공 요인은 뭐냐라고 하는 맥락들이 좀 잘 스토리텔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정책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거기서 쪼나니까에는 뭘 지금 해서 이게 가능한지, 뭐 자체 자주 재원은 얼마나 확보가 되는지 그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이 민간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시장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할 때 설득력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경록 선생님 말씀 논문으로 가자면은 지금 되게 중요한 논점을 사실은 얘기하잖아요. 주민자치의 이제 규모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 theoretical background 정도에 해당하는 얘기다. 예.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자 연구의 목적은 뭐냐? 그럼 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에서 이 규모라는 변수가 차지하는 역할이 중요한지, 그래서 뭘 얘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문제 설정이 분명치 않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가령 이 규모가 작을수록 주민들의 만족도가 커진다. 그러면 그것을 어떠한 가설을 수립할 것이냐 이게. 가령 제가 뭐 여기서 이 내용 줄거리만 가지고 얘기를 해본다면 뭐 참여의 활성화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가설이 하나 될 수 있고, 또 주민들의 만족도는 뭐 규모에 달려 있다 여러 가지 이 논쟁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참여도 얘기하고 대표성도 얘기하고 의제의 생활성이냐 뭐 이런 다양한 변수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래서 연구 문제가 뭐냐가 분명치 않아요.
그래서 그 연구 문제가 딱 던져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논쟁할 것인가 가설을 수립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경험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그래서 그걸 뭐 서베이를 돌려서 뭐 할 것이냐, 아니면 질적 인터뷰를 통해서 주민자치 회장들한테 뭐 아주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할 때는 숫자가 적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적으로 이렇게 논증을 했다라고 하는 요런 그러니까 학문적 과정이 학위 논문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 번 더 다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신다면은 좋은 논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 박경호 교수님. 예, 저도 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 챗GPT가 요코하마 DX 프로그램에서 너무 잘하네. 그래서 물었더니 긍정적인 얘기만 꺼내.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문제점 좀 지적해라 그랬더니 또 엄청나게 나오더라고. 시민 참여의 형식적 위험 문제. 시민 중심을 표방하지만 실제 의견 수준 피드백 단계에 제한돼 있다. 행정 주도성이 과제 설정과 예산 결정 단계에서 행정 주도성이 강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주민자치 관점에서 자치가 아닌 관리형 참여다. 그다음에 지역 간 디지털 격차의 고차가 민간 파트너가 많은 곳, 행정 역량이 강한 곳은 잘 되지만 고령자 밀집 지역, 저소득 지역은 후순위다.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결과로서 이제 도시 내부의 새로운 불평등을 생성한다. 주민자치 관점의 균등 자치 기반 붕괴가 위험하다. 이게 진행되면, 그다음에 민간 주도 혁신의 공공성 잠식 우려가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공공 문제는 기업 비즈니스의 그 자산을 뭐 이렇게 하든 공공은 플랫폼 주인인가 아니면 시장 중개자로서 축소되는가. 아주 뭐 정확하게 찍어요. 전통적 정례에는 천하이가에는 DX 설계의 주요 주체가 아니다.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새로운 참여 경로로만 강조하고 있다. 오프라인 공동체가 약화되고 기존의 주민자치 역사, 관계, 자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말고도 많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민경록 선생 얘기인데, 민경록 선생이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규모가 줄어들어야 된다. 그래야 생활자치되고 친밀성이 된다 하는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은 것 같아. 근데 이 쓴 그 내용은 사회과학은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되거든. 데이터가 전혀 없어.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게 문제. 왜 못 찾아? 지금 통립한 지금 현재 인원수가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인원수가 몇 명, 도시에 몇 명, 그 아파트가 통반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농촌에 어떻게 돼 있고,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만 갖고도 이 논리를 다 뒷받침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회장님이 말한 우리 주민자치에서 말한 9개 운영 원리에 지금의 이 동단위의 규모 갖고는 12,400명씩 갖고는 이런 이상적인 원리를 운영 못하기 때문에 통반으로 줄어들어야 되고, 통반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 자료는 다 나와 있어 100%. 그거 하나도 안 보고 지금 발표를 하는 거야.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미안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제가 하나 팁 꼭 한마디 붙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논문은 충분히 어떤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증 분석을 하려면 저는 이렇게 쓰면 좋은 논문 될 것 같아요. 지금 쟁점이 이거잖아요. 뭐 얘기한 이런 논의도 그러고 해서 한국 주민자치회 적정 규모에 관한 실증 연구다. 예를 제목 붙여가지고 여기 아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 더 쉽게 하려면은 델파이 그 방법을 써요. 그러면 이제 한 20명 정도 전문가 해서 그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그 델파이 방법이든지 아니면 설문조사를 해요. 설문조사를 하면 그 규모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설문조사라는 게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주민자치 관련된 분들의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인식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식회가 통계분석해가지고 결과를 내면 사실 그것도 뭐 괜찮은 어떤 석사 논문의 그 요건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홍형덕 교수님 하고 싶은 말을 제가 이 민경록 선생님 논문이 쓴 자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해놨는데, 첫 번째로 이제 어쨌든 이 논문은 설문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나 여러 위원장님들하고의 그
그 정형화된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하고 설문지도 방금 홍영도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이렇게 되면은 주관적인 자료가 객관화될 수가 있어요. 논문은 객관화 만드는 거고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 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그런 데만 되고 그래 되면은 또 통계청이나 행안부에 가면은 통리해가 몇 명인가 이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하면은 설문지하고 이 숫자가 거의 일치된다라고 보고 역으로 보면은 덴바의 수하고도 일치가 될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범위가. 그래 되면 이 논문이 그대로 살 수가 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제안을 했으면 근거를 분명히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그런 거는 하고 또 공통적인 거는 또 공통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우리 그 이승환 선생님의 그 논문은 한국형 주민자치 DX 마켓 창출 정책 모델을 제안을 했는데 앞에는 또 그 민간 거버넌스 가치가 교환되는 마켓의 관점에서 분석한다고 또 했는데 이게 어떤 이론으로 하는 건지 이게 똑같은 건지 그리고 결론에 가면은 이 이론이 적용이 되지 않고 다른 걸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좀 정리하고 나가야 논문이라는 그렇고 그리고 또 미안합니다. 결론에 갑자기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툭 튀어나와요. 여기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앞에서 열것된 것 중에 자기가 뒤에 가서 결론에 꼭 쓰고 싶은 게 있으면은 좋습니다. 앞쪽에서 이거를 좀 도와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공통적으로 제가 앞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선행 연구는 분명히 그 유사 연구라도 찾아가지고 그 이론을 낼 때는 그걸로 분명히 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 연구 분석들도 분명히 제안을 해줘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두 분 말씀 듣기 전에 회장님 뭐 코멘트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실제 제가 이번에 발표를 하라고 했던 목적은 이게 이제 논문 프로포절을 한번 보자는 정도랬습니다. 이제 그 주제를 주고 어떻게 쓸지 한번 보자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 아마 여러분들 지도 교수가 홍현중 교수가 될 겁니다. 그분이 주민자치를 그렇게 세부적으로 지도를 해줄 만큼 아마 제가 보기에는 뜻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력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그 석사학위 또 헛되게 또 논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하시라 그랬던 이제 그 목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프로포절로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 다 찾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만 시키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교수님들이 워낙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이승환 그 원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툴들이 엄청 많아요. 그 툴들이 많은데 지금은 주민자치회를 무력화시키고 무기력화시키려고 아예 읍면동장이 작심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영향을 못 미치게 하려고 아예 작심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게 발전이 될 리가 없고요. 미래적으로 외려 그 어떤 툴들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주민자치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외려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활성화하려는데 보조인데 우리는 여기 될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구도를 좀 잘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하나 했던 거는 내가 실험해봤던 거는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회 때 발언을 아무렇게나 해요. 자, 이거 너무 무책임하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발언을 전부 속기를 해가지고 이제 사진 넣고 발언 이렇게 해서 전 세대를 돌려봤습니다. 서울 10개 동네 난리가 났어요. 내 발언이 그냥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의제가 뭐야? 좀 멋있게 발언하려는 뭔가 이게 나오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 전략까지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고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경록 의원님께서 하시는 그거는 수원시만 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45개 읍면 동의 주민자치가 잘 되냐면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주민들은 주민자치회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위원들도 뭐 하는지 몰라요. 그냥 듣고 밥 먹으러 가면 그만이니까 위원들이 주민자치회 활동에 관해서 인지하고 있는 거나 뭐 아니면 소통하고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을 다 보다가 보면 이제 그런 것들 수원을 기반을 두고 덤바수가 가지는 의미를 한번 봤으면 좋은데 이론은 꼭 덤바만 있는 거 아닙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뭐 피자 2판도 있고 그 스팬 오브 컨트롤이라고 그래서 경영학이나 행정학에는 이 팀원이 몇 명 돼야 되느냐 관계 숫자가 적을수록 좋은데 그 10명이 있으면 관계가 45개 나온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했는 연구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 주변 연구 다 정리 한번 해가지고 덤바 의미까지 하고 또 덤바가 의사소통에는 그렇게 되는데 소통에는 이루어지는데 돌봄이 되려면 덤바수가 적용이 안 돼요. 돌봄은 가족적 돌봄은 가족이니까 5인 이내일 겁니다 아마. 그러면 사회적 돌봄은 또 그게 15명 정도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용도 따라 가지고 덤바수가 가지는 의미 다 틀리니까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리적 구조가 있어서 또 틀리고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수원시 주민자치회 문제점 개선 방안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제안하면 내가 보기에는 뭐 박사 논문은 나중에 쓸 때 다른 걸 쓰더라도 석사 논문만으로도 대한민국 정책을 다 그 방향까지 제안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점에서 한번 필요하면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뭐 조사한 툴도 많고 많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석사 학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 솔루션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이제 토론자 선생님들 말씀에 대해서 발제자가 약 한 30초 정도. 네. 우선 많은 피드백 주셔서 감사하고요. 듣고 보니까 저는 오히려 비교 연구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은 이론들을 찾아봐야 되는 주제를 잡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비교 연구적인 측면에서 많이 더 찾아보고 공부해서 좀 보완하도록 하고 원래 계획하기도 했었지만 저는 일본을 한두 번 더 나가볼 생각입니다. 나가서 실제 인터뷰나 다른 지역들까지도 한번 탐험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네, 그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 잘 경청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정말 이런 학위 논문 과정에 이런 기회를 참 만들어주는 선생님들이 없는데 오늘 전상주 회장님께서 각별히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것은 아마 두 분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뭐 학문적으로 크게 성장해 나가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이런 기회가 한번 있었더라면 저도 정말 훌륭한 학자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고 두 분들이 제기한 논제가 결코 간단한 주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잘만 발전시키면 너무나 훌륭한 논문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 분 고생하셨고 그 다음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